근데 뭐 이렇게만 썼던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관념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제 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표상을 했어요. 이제 옥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그 푸른색, 그 영롱한 푸른색과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전기가 땅의 전기하고 만나갖고 뭉쳐져서 만들어진 물건, 어떤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관념들을 이제 그 옛날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옥은 하늘을 표상한다. 근데 옥은 이제 오색을 가졌다. 뭐 오색을 가졌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색기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색이라고 하는 것, 컬러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드러나는 거다라고 해서 색이 어떤 색을 띄었다라는 것은 그 색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기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 뒤 이면에는 어떤 영적인 그런 그 흐름이 존재한다라고 해서요. 뭐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비빔밥을 이제 해 먹었어요. 그리고 그 뭐 굳이 뭐 고위 왕 혹은 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반, 일반 집안까지 한 상을 차릴 때는 5가지 색깔의 반찬들을 전부 다 마련했다고 해요. 그래서 5색의 기운을 골고루 섭취해서 내 몸의 건강을 이롭게 한다. 그런 관념이 있었는데 이 옥도 바로 그런 것과 관련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색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에 있는 5가지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들이 모여서 오행의 5가지 색상이 골고루 조화된다. 그래서 내 몸을 이롭게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옥에는 뭐 5가지 덕성이 있다. 군자는 이유 없이 옥을 몸에서 놓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옥에 대한 여러 가지 미사여고 여러 가지 개념, 의미 부여를 열심히 했죠. 근데 결국에 이제 옥이 사랑받는 이유는 이거죠. 예쁘니까. 뭐 이거 이상 이유가 없을 거예요. 예쁘고 빛깔 곱고 은은한 광택이 나고 매끄럽고 그다음에 희귀하고 근데 희귀한 값비싸고 이것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왕모의 설화에서 우리가 이제 봤듯이 행운의 상징, 어떤 귀신, 재앙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재앙액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상징성 때문에 옛날부터 옥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문화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춘천 옥이 상당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좀 연세 있는 자기 부모님 혹은 어르신들께 옥가락지라든지 옥반지라든지 옥팔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건강하시라고 선물하는 그런 이제 어떤 전통 아닌 전통도 있었는데요. 뭐 지금은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 이제 장신구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BTS가 이제 경복궁에서 멋지게 경복궁 야경을 배경으로 멋진 춤과 노래를 보여준 그 영상이 이제 한번 공개가 된 이후로 이제 옥 장신구가 또 많은 관심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이개의 주 재료는 옥이죠. 예, 멋진 세공을 해서 달기도 했고요. 옛날 왕실에서는 이렇게 비녀에다가 멋진 장식을 해서 장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옥 사랑은 뭐 최근만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이제 있어 왔고요. 옥 사랑이 얼마나 심했냐면 우리 이제 지금 뭐 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은 좀 낯설은 물건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도 이제는 사인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이 발달하고 많이 퍼져서 지금은 예전만 같진 않지만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이런 선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옥으로 도장을 파주는 거죠. 옥도장 하나쯤 다 있는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옛날부터 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도장으로서 사랑받는 소재였죠. 그게 그냥 최근 이야기가 아니라 4,5천 년 전, 6,000년 전, 7,000년 전부터 이 옥도장이 실제로 유물로 발견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옥을 사랑을 했고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상징성을 가졌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아이콘, 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쓰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바로 이 도장이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상징물이었던 거죠. 로고이자 아이콘이자 이런 상징으로 썼던 것이 이제 옥 도장이었는데요. 이것이 쭉 이어져서 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에 나오는 이 옥기들은 이 남한 전역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그것도 뭐 그냥 1, 2천 전 것이 아니라 3,000년, 4,000년, 5,000년 전
그 이제 무덤 혹은 유적에서 이제 발견된 옥들인데요. 이렇게 옛날부터 옥들을 사랑을 했고 뭐 이제 발달된 곳에서는 이제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옥들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멋진 옥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유물로만 발견이 되니까 현실감 있게 와닿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이 책을 쓰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런 옥들을 몸에다 치장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루비 사파이어 귀걸이를 걸고 하는 것과 같이 이런 옥들을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몸에 치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그림은 여성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남성들도 많이 이렇게 치장을 했어요.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남성들이 귀걸이하고 반지 끼고 화장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옥 보물, 보석들을 아마 남자나 여자 모두 이렇게 치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옥이 이제 상당히 귀하다고 하는데 왜 옥이 귀할까요? 옥이 왜 비싸고 귀한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옥은 그냥 아무 데서나 주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바닥에서 발에 채이는 돌이 아니라 사실은 옥이 나는 곳이 제한이 돼 있다라고 해요. 중국에서도 보면 옥 산지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신강, 화천, 그다음에 수암 이렇게 몇 군데에서만 나고 그 지금은 옥을 너무 사람들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옥 광산에 옥이 이제 고갈이 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큰 옥 산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그맣게 있는데 중국만큼 거대한 이제 옥 산지는 없는 상황인데 이제 개중에 그래도 발견이 되죠.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석 덩어리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아주 큰 덩어리를 만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은 며칠 동안 땅을 파도 이 조각조차도 만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옥 광산에서 옥 이 덩어리를 하나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장시간의 노동 끝에 얻을 수 있는 어떤 행운의 또 이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또 열심히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보물같이 세공을 해야 되는데 세공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실수하면 깨지기도 하고요. 다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툭 잘못 쳐서 깨져버릴 수도 있고요. 그냥 이만한 덩어리 가져다가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세공을 했는데 깨져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렇게 원석을 발견해서 세공하는 데까지 그 시간 동안 시행착오 그리고 또 암석이다 보니까 안에 결이 생기거나 그러면 겉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딱 손에다 꼈더니 쨍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옥이라고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세공하기도 쉽지 않고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원천적인 그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보다도 뭐 더 비싸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도 있고 세공도 어려운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북경 올림픽 때는 이 중국 정부에서 모든 메달 뒤에다가 옥을 다 박아 넣었어요. 엄청나게 플렉스하는 거죠. 요새 말로 플렉스.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자랑한 거죠. 옥이 이 한국 그 당시 이제 중국 문화의 어떤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메달마다 끼워 넣었으니 아마 제 생각에는 북경 올림픽 메달이 제일 비싸지 않았을까. 역대 올림픽 이래로 이렇게 많은 옥들을 몇천 개의 그 메달마다 이런 옥들을 박아 넣기 위해서 버린 옥은 얼마나 많으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옥 광산 이 재료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불만들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 메달을 만들기 위해서 징발을 당하니까 맘대로 팔 수도 없고 이게 자기가 좋은 작품 만들려고 꼬부쳐 뒀는데 결국엔 다 털려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접했는데요. 이렇게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기도 귀하지만은 항상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재료의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옥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옛날 시절 그 이제 우리 금속 도구가 발견되기 이전에 이 옥을 어떻게 가공을 했을까? 아까 봤던 옥들이 전부 다 금속 도구가 발견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옥들인데요. 어떻게 했을까로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금속 도구도 없던 시절, 지금은 뭐 금속 도구가 많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발전해서 수월하게 옥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그 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참 신기하죠. 생각을 해보면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미스테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험들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1.7cm 두께의 옥에다가 구멍을 뚫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금속 도구 없이 해보니까 이제 나무에 이 활대라고 하죠. 우리 이제 그 불을 붙일 때, 성냥이나 라이터 없이 불을 붙일 때 그 쓰는 그런 도구 활대라고 합니다.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아 갖고 이렇게 돌리면 나무가 이렇게 혼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활대를 만들어 갖고 구멍을 뚫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31시간 계속 나무를 가지고 모래와 옥가루를 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하면 31시간이면 구멍을 뚫는다고요. 1.7cm. 1.7cm면 상당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31시간의 중노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옛날 우리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돌판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돌판들이 뭐냐면 그렇게 구한 옥 조각들을 가는 거예요. 종일 가는 겁니다.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예쁜 그 조각품들이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만든 작품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옥 광산, 그다음에 옥을 유통하는 사람, 재료를 갖고 오는 사람, 그다음에 옥을 이제 재료를 수급해서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옥을 만드는 이 전문 기술자, 이러한 복잡한 사회 구조가 이 옥이라고 하는 그 유물을 보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고대 국가를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지난 시간에 청동기라고 하는 것이 구리와 주석이라는 광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전문적인 만드는 기술자가 있고 그것을 만들어서 또 보급을 하고 유통을 하고 하는 것이 그 고대 국가의 이 복잡한 사회 구조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옥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지표 유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전문 기술자, 그다음에 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면 그 당시로 거슬러서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멋진 옥을 하나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탐냈을 거예요. 누구나 갖고 싶었겠죠.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옥 기술자는 옥을 만들면은 그 옥을 만들어서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옥을 지키는 그 누군가가 또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한 거죠. 무력이 필요하고 그 무력을 집행하기 위한 무기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이 참 복잡한 사회 구조를 이 옥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해주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와 청동기, 이게 기술이 딱 점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썼던 이 시기가 결국에는 신석기와 청동기 사이에 존재를 해서 시대 변화의 하나의 중간 꼭지점을 했다는 것을 요새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구리하고 석기를 같이 쓰는 시기예요. 이 옥, 이렇게 아름다운 옥으로 밭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귀한 건데 부러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실제 농사는 돌과 그다음에 나무를 써서 이제 농사를 짓고, 실제 무기는 구리와 청동을 써서 무기를 만들고, 옥은 이제 특이한 경우 어떤 귀족이라고 할까요? 귀족들 혹은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런 도구로 썼다는 것을 이제 그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설문해자라고 하는 중국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신성한 무당은 옥으로 신을 섬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대 사회의 지도자들,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정일치 사회, 제사와 정치를 사람이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같이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금님이 결국에는 무당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에 이제 제례, 어떤 예법에 관련된 행사들, 이벤트들은 다 옥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예라고 하는 한자를 이제 뭐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최근에 옥이라고 하는 것이 부각받으면서 이런 해석이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한자 옥 예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글자를 나눠서 보면은 요런 곡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곡옥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구분 옥을 표현하는 글자이기도 하는데요. 이 두라고 하는 것이 콩두라고 쓰는 글자인데 원래는 이 제기, 이 두형 제기를 상형한 글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이게 펼쳐놓다라고 해서 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옥을 가지고 하는 어떤 이벤트 퍼포먼스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래를 주장하시는 많은 학자들이 요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역 설계전에 보면 이 건위옥이다. 하늘은 옥으로 표현한다. 옥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색깔이 옥색. 옥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청명한 하늘색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옥과 이 하늘과 건위옥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 옥은 그래서 이 상징성을 이제 많이 갖는데 우리 역사 속에는 우리 역사 기록 속에는 이 천사옥대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옥대, 천사 엔젤이 뭐 옥을 뭐 어떻게 했나? 뭐 이런 글자만 딱 봤을 때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옥 허리 장식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통 때문에 이제 옥대,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많이 만들어서 썼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가보면 옥대, 옥으로 만든 허리띠가 있는데 그것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옥으로 이 아름다운 조각을 하나 했어요. 근데 어떤 조각을 했냐면 용이 이렇게 꿈틀꿈틀대는 그런 모양을 조각을 한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여의주가 딱 달려 있고 용이 발가락으로 그 여의주를 잡으려고 하는 그 포즈, 그런 것들이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용이 날아다니죠. 이렇게 옥으로 이 허리띠를 만들어서 쓰는데 이것이 신라의 한 왕의 그 전설 속에 있습니다. 천사, 하늘에서 보내준 사자, 이게 우리가 엔젤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데요. 하늘이 보낸 메신저, 하늘이 보낸 뭐 사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사가 궁전의 정원에 내려와 말하기를 상황, 이게 하느님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께서 이제 뭐 상제라든지 혹은 옥황상제라든지 이런 표현을 이제 상황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상황께서 나에게 명하여 이 이제 하늘에서 보낸 사신에게 명하여 이 옥대를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신한테. 그래서 왕이 친히 꿇어 앉아서 받았다. 그래서 이 진흥왕의 보물로 이 삼국사기 한국유사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이 인정한 지위, 신이 그 허리띠를 선물할 정도로 왕권이 강력했다.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왕의 지지를 받았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러러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물로서 이렇게 이제 신라에서는 애지중지합니다. 물론 이 보물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천사옥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이제 역사 기록에는 이렇게 있었고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이제 어떤 왕의 책봉 예식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궁박물관에 가 보면 이렇게 옥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옥책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임명장 같은 건데요. 임명장, 당신은 이제부터 왕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왕비입니다. 당신은 세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임명장인데 임명장은 종이에 써서 준 것이 아니라 이 옥으로 만든 이 일종의 얇은 판에다가 금으로 글자를 써서 금으로 이렇게 딱 찝어서 이게 줍니다. 당신이 임금님입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왕비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임명장을 주는 것을 옥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권, 이 왕과 관련된 왕 권한과 관련된 것과 밀접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옥은 재정일치, 옛날 아주 상고 시대로부터 이 통치자를 상징해서 옥새, 옥좌, 뭐 옥체 이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장, 이 도장은 이제 옥새라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영화, 수많은 드라마 여기 보면 이 옥새를 찾아라. 옥새 어디 갔냐? 옥새를 빨리 빼내 와야 된다. 이 왕권이 전수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로서 이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옥새를 소재로 한 수많은 영화, 왜 이 옥새라고 할 때 그 도장을 옥새라고 하느냐? 이 바로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이 왕권과 관련된 상징물로 이 옥이 사용됐다는 그 전통성, 그런 어떤 관념들이 그대로 계승돼서 최근에 있는 조선 왕조 때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왕조들 중에 동아시아의 특히 왕조들은 특히 이 옥새라고 하는 것에 왜 집착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종교성으로서 옥은 어떤 3개 통치자, 옥황상제라든지 옥경이라든지 이런 말을 표현할 때도 이 옥이라는 글자를 써서 이제 최고의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옥이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무덤에서 특히 이제 옥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제 한국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다면 조금 이 분위기를 좀 바꿔서 멕시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멕시코에 파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이 파칼 왕의 그 무덤에 그 나온 이 옥에 대한 것과 이 낙랑국 평양 쪽에 있는 낙랑국 무덤에서 나온 옥들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멕시코 그 이제 그 밀림 속에 가면은 팔랑케 유적이라고 있다고 해요. 이제 신들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팔랑케 유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피라미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 피라미드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 UFO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이 피라미드 안에 가면은 거대한 석판으로 덮은 이제 관이 하나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관 속에서 이 파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의 그 무덤이었죠. 무덤이고 그 관 속에서 파칼 왕의 이제 시신이 나왔는데 그 시신을 보니 옥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옥으로 된 마스크, 옥으로 된 장식들을 막 온몸에 치장을 하고 손에는 옥으로 된 반지를 끼고 손에는 옥으로 된 이 구슬 같은 거를 손에 쥐고 있고 이렇게 항문, 입 이런 데는 옥으로 이렇게 막고 이런 이 상황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을 해졌죠. 사실 이거보다 더 유명한 거는 그 석판에 이제 UFO랑 관련된 것이 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오늘은 옥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이 옥으로 된 마스크가 나오고 옥으로 된 구슬, 옥으로 된 이런 것들, 반지, 그 다음에 함옥, 입에다가 무는 옥,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이것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낙랑국, 여기서 낙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사군의 낙랑이 아닙니다. 그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얘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낙랑국입니다. 낙랑국 무덤 속에서 옥기들이 나왔는데요. 이 옥기들을 보면은 어떤 옥기들이 나왔느냐? 비슷하게 입을 옥으로 가리고요. 그다음에 항문이라든지 그 콧구멍, 여기 보시면 이제 눈도 이렇게 가렸습니다. 눈도 옥으로 가리고 콧구멍도 가리고 귀도 옥으로 막고 손에도 옥 쥐고 가슴에도 옥 올려놓고 그다음에 저 밑에 이제 하체는 항문을 이렇게 옥으로도 막고 이 옥으로 이렇게 온 몸을 구멍을 막는 이런 그 일종의 장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이 아까 파칼 왕의 옥과도 비슷하게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요거 이제 하나씩 보면요. 일단 뭐가 있냐면 손에는 돼지 모양의 옥을 이렇게 쥐고 있어요. 물론 박물관에 가보면 뭐 식량 얘기를 하는데 돌로 된 식량을 먹으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하죠.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이제 우리 문화 양식과는 상당히 밀접한 동물인데 옛날에는 수축 물에서 노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돼지 특성상 이 진창에서 이렇게 비비고 막 뒤적이고 거기서 음식 파먹고 뭐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물을 다스리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마가 우가 저가 할 때 하는 그 저가 그다음에 도개걸 윤모에 다 돼지가 들어가요. 아주 옛날부터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그냥 가축이 아니라 사실상 중요한 토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손에 그 돼지 모양의 옥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남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 뒤에서 다른 이제 그 유물과 같이 설명을 이제 부연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매미 모양의 이 옥을 입에다 물었습니다. 매미? 갑자기 웬 매미? 이제 이 매미 하면 딱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을 텐데요. 이 매미가 땅 속에서 몇 년 있다가 이게 날개가 이렇게 딱 돋아갖고 이제 지상에서 이제 사는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때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화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화. 요것과 관련된 단어가 있죠. 우화 등선. 날개가 돋쳐서 하늘로 올라갔다. 신선이 됐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미라고 하는 것은 탈피를 껍데기 이 겉번데기를 벗고선 새로운 생명으로 탈피를 한다.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간다. 이 육체를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매미인데요. 그래서 이 매미를 입에다 물었다고 합니다. 옥으로. 그리고 또 이 옥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형 디스크 모양으로 생겨 있는 옥인데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선 이것은 가슴에다 딱 올리죠. 옥벽. 이 옥벽이 영어로 하면 제이드 월 뭐 옥으로 만든 벽 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옥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나오는
28개의 별자리 28수와 이제 연결이 돼서요. 북방에 이제 칠수가 있는데 그 북방 칠수 중에 벽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 벽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과 휴식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지만은 새로운 어떤 그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시작한다,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어서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슴에 디스크로 옥으로 만든 벽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우리가 칠성판 위에서 이 칠성별로 돌아간다. 내가 몸은 죽지만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관념과 똑같이 옥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천상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그대로 이제 안고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령왕릉 뭐 잘 아실 겁니다. 백제의 무령왕릉에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한자로는 진묘수라고 해요. 묘를 지키는 신기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진묘수라고 하는 동물 보면 이제 왼쪽 그림에 있는데 딱 보면은 어떤 동물이 딱 연상되냐면 돼지가 연상이 됩니다. 딱 생긴 체형 자체가 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은 백제 때까지만 해도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은 자, 망자를 뭔가 이 죽음의 질서로 안내하는, 망자를 지켜주는 그런 동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축, 그 음양오행에서 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시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방위로는 북쪽이고 시간적으로 했을 때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옛날 고대로부터 내려온 관념에는 뭐가 있냐면 생장염자, 낳고 자라고 이게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다 혹은 성숙한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에는 장, 휴식, 죽음의 질서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음양오행에서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물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질서와 이게 맞닿아 있어 갖고요.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북망상, 북쪽에 있는 북망산에 그 죽으면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그 북쪽이라고 하는 관념과 맞닿아 있어서 결국에는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이 결국에는 이 죽은 사람을 저승세계로 혹은 사후세계로 이끄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관념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들을 썼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파커랑은 옥으로 만든 마스크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낭랑의 무덤에는 귀도 막고 코도 막고 눈도 가리는 옥을 썼지만은 사실상 옥으로 이 장례의 문화에 쓰는 것은 이 옥갑이 최고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옷을 해서 입었어요. 옷으로 햇을 입어갖고 이제 손, 발, 마스크 뭐 빈틈없이 빼곡하게 옥으로 이제 옷을 지금으로 치면 수의를 옥으로 해 입힌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문화 전통이 아시아에 있었는데 이제 광저우시의 이제 서한 남월왕 그 무덤에서 이제 나온 이 옥갑입니다. 이렇게 뭐 여기만 뭐 중국에 있는 박물관들 돌아가 보면 옥갑이 뭐 엄청 많습니다. 옥갑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옥갑의 문화는 중국 한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북부여에도 이런 문화가 있어갖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후한서에 보면은 이제 한 나라에서 미리 옥으로 만든 옷을 미리 만들어서 현도군에다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부여의 왕이 죽으면 이걸 가져다 썼다. 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물론 부여의 그 무덤에서 이제 옥갑이 발견된 게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어디에 부여 왕들의 이제 부여 당군이시죠. 부여 당군 그 북부여 당군들의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발견이 안 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이제 부여 옥갑이 발견이 안 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 중국 박물관 어디에 전시되고 있는 것이 부여 역대 부여 당군의 옥갑인지도 몰라요. 뭐 그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우리가 가서 직접 조사를 안 해보고 이제 연구가 안 돼서 뭐 증거를 제시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이런 기록이 있는 걸 봤을 때 우리도 옥으로 그냥 콧구멍, 눈구멍 요 가리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옥으로 이렇게 온몸을 감싸서 수의처럼 그런 입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록을 보고요. 그러니까 이 고분 속에서 참 특이한 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우리 한국에 있는 박물관들에 가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옥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곡옥이라고 얘기하죠. 구분옥. 뭐 신라의 왕관에 뭐 혹은 신라의 왕의 목걸이에 엄청나게 많은 고곡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옥 얘기할 때 이 고곡을 구분옥을 얘기 안 하면 좀 섭섭할 정도로 옥이 엄청 많이 나왔죠.
이 옥은 뭐 엄청 많이 나와서 뭐 몇백 개, 몇천 개까지 나왔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 옥들의 개수를 뭐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옥이 과연 어떠한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딱 보시면은 이제 수많은 요새 최근에 학자들이 태아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진짜 어떻게 딱 보면 태아의 모습 같기도 해요. 태아의 그 이제 태죠. 그 뱃속에서 막 생명체가 생겼을 때 모습 같기도 하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과연 그 막 생명이 태어날 때 이렇게 해부를 해서 이런 태의 모습을 확인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사람의 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뭐 좀 의심스럽긴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의 어떤 표현을 보면 갑골문에 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C자형으로 생기죠. 근데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같이 볼 C자 용들을 봤을 때 이 용과 관련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음양오행의 물수와 관련돼서 어떤 왕권, 뭐 번영, 태아 혹은 태극 뭐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딱히 이 고곡을 만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 고곡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라는 그 질문에 대한 확답을 얻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어쨌건 이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좀 비슷한 그 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는 있습니다.